요즘에는 이제 주로 이렇게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트렌드 2020 그거를 이제 교재로 삼아서 여러분들하고 한 챕터 한 챕터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인텔리전스, 데이터 인텔리전스하고 감정 대리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챕터인데요. 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어요. 빅데이터라고도 하는데요. 빅데이터가 인텔리전스가 된다, 지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텔리전스가 된다, 데이터가. 손정희 회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일본의 그 있어 투자 회사 까먹었다. 그 회사에 하여간 세계에서 중요한 이제 큰 재벌인데요. 그 회장이 청와대 몇 달 전에 초청받아서 워낙 이제 투자 이제 IC 분야의 투자 1위예요. 알리바바, 그 유명한 알리바바도 손정희 회장이 한 20-30%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조언 좀 들어본다고 세 가지 중요한 거, 미래에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에 세 가지 중요한 걸 말해달라고 손정희 회장한테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더니 하는 말이, 첫째는 AI, 둘째는 AI, 셋째도 AI.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다 AI 하고 외치고 가버렸대요. 무조건 AI다. 우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버를 만든 사람도 손정희 회장이거든요. 많아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작년에 올해죠. 인공지능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서 IBM의 영업 부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당장 AI를 시작해야 하고 만약에 AI를 시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그리고 미래 성공 열쇠도 AI로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4차 산업혁명이 뭐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듯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수는 있어. 아직까지는 피부로 와닿기도 하나요? 여러분들 쓰고 있나요? AI를? 제 방에는 짱구가 있어요. U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요. U 플러스 기사가 하루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 조그만한 기계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고 테레비를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뭐 전등을 켰다 켰다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걸 하나 주더니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볼 거냐, 뭐 어느 동안 무료래. 그래요? 무료? 그럼 한번 써볼게요. 계속 쓰고 있어,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 뭘 조그마한 이제 스피커가 달린 걸 하나 주고 갔어요. 거기에 이름이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사가 저한테는 짱구로 지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짱구야 불 꺼줘 하면 불 꺼주고요. 짱구야 음악 틀어줘 그러면 음악을 틀어주긴 틀어줘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틀어줄게요 이러면서 30초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내가 네이버에 무료 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계속 음악을 틀어주겠지만 그 음악 틀어줘야 하면 틀어주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마음이 그래서 짱구야 우울해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아니 우울하다고 이제 나보고 이제 대화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이 별로 안 좋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처박아 놓으면 그걸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그걸 이용하지 않겠다고 끊어야 될 텐데 게을러서 또 끊지도 않고 있어. AI는 점차로 우리의 신압으로 알게 모르게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자동차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AI가 적용되고 있죠. AI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1세대는 넘어갔고 2세대에서 2.5세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AI가 지금 얼마나 빨리 될까? 이제 IC 버블이라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갑자기 주식이 폭락했던 때가 있었어요. 주식 막 쭉 성장을 하다가 90년대 후반 IMF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IC에 대한 이제 이렇게 이 인터넷 이런 월드와이드 인터넷 이것에 대한 이 희망 기대주가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인터넷 시장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은 거야. 그래야 2000년대 초반 갑자기 버블 인터넷 IC 버블에서 푹 폭락했던 때가 잠시 있었어요. 지금 있는 그런 AI도 그런 짝이 나지 않나? 이제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하죠. 뭐 걱정일 수도 있고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기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주가 너무 비용이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어. 너무 심해. 어쨌든 IBM 영업부장도 AI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시작하지 않으면 도태될 거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시작하면 좀 늦는 게 아닌가?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AI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현대자동차는 AI에 별 투자를 안 하고 수소자동차 이런 데 투자를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런데 갑자기 올해에 AI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 탑 3에 들어가는 앱티브를 사게 됐죠. 앱티브 지분을 50%나 샀어요. 그래서 앱티브랑 공동 투자를 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지수가 저 꼴찌에 있다가 야 현대자동차 미래 없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앱티브랑 이제 자율주행이랑 갑자기 되면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에서 이제 좀 앞서가는 선두 그룹에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 이런. 요즘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한 번에 샥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자,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모여지면 그걸 보고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이제 지난 앞으로 한 이제 2021년쯤 되면 이 AI에 대한 어떤 수요, 경제 규모가 거의 2조 9천억 달러에 육박할 거라고, 3조 달러에 육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만큼이냐면 우리나라 1년 총 생산량이 1조 5천억, 6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2배인 거야, 이제. 거의 이제 독일의 총 생산량하고 맞먹는 정도 굉장히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AI가. 내후년이 그러면 이제 해마다 엄청나게 그 경제 규모가 커지겠죠. 지난 추석 연휴에 그런 걸 했다네? 잘 모르겠는데 책에서 그렇게 나와. 그 티맵하고 카카오맵이랑 서로 경쟁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길을 잘 찾나, 예상 잘하나. 티맵은 이제 SK에서 17년 동안 이렇게 해온 내비를 해왔던 노하우가 있고요. 카카오맵은 5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으나 요즘엔 길이 막 새로 난 길이 많으니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내비도 이제 그냥 단순히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큼 혼잡하고 또 몇 시간 걸릴 거란 예상 시간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러니까요. 참 요즘에는 이렇게 모든 게 빨리 움직여지니까 단어들도 모르는 단어들이 막 생겨나. 난 시코노미라는 말이 책에 있길래 이게 뭐지? 시코노미. 이게 이제 신조어고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한 시 여성에다가 이코노미 경제랑 여성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생각하면 결론을 낼 수가 있게 시코노미. 여성 파워가 이제 뭐 옛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여성들이 남성을 리드해 나갈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이제 더 개방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나 의류 뭐 이렇게 또 뷰티 이런 거는 그 80%, 85%가 여성들이 다 사는 거고, 또 남성들이 사는 것도요, 여자가 대신 사주잖아. 남자 물건을 남자가 사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는 여자가 대신 사줘. 그러니까 여성의 구매가 굉장히 한데, 여성들이 구매하는 이런 것들도 과거에는 이 상품 저 상품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하면 히트칠 것 같아 라고 해서 상품을 개발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패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제품 저 제품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제품들을 예측해서 그걸 시장에 내놓는다는 거죠. 그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줄죠. 중국에는 광군제라고 있어요. 광군제에 여성들이 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2017년, 2018년 시장 규모가 2018년에는 412조요. 412조 원이래. 412조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이제 그 1년 총 예산이었어요. 중국이 굉장히 이제 광군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총 이제 1년 동안에 2018년도 여성들이 구매하는 것이 412조 원인데요. 올해 2019년에 예상되는 건 720조인가? 742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파워가 정말 이제 굉장히 크다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중국에는 광군제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광군제. 광군제가 뭐냐면 11월 11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노총각 노처녀한테 하던 서비스 어떤 그 축제예요. 1111이잖아. 1111 혼자 따로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그냥 광군제 하면 쇼핑의 날, 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쇼핑하는 날, 뭐 할인을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때도 구매를 여성들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정말 많은 것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특화된 이제 그런 상품들과 여성들 특화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포 마켓들, 그리고 이제 SNS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물품들을 이렇게 내놓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것들도 점점 그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중국에는 이랜드를 예를 들면 이랜드가 우리나라 거겠지? 중국에도 이랜드 따로 있나? 그냥 책 보면서 우리나라 거 아니겠나 이제 싶은데, 이랜드가 2000년도에는 한 90억 원 정도 매출이라면 지금 2019년도는 2조 원대를 돌파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규모가 커졌는데, 어떻게 성공했냐면 해마다 계속 13,000 몇백 장의 사진을 계속 찍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옷 입는 라이프 스타일들을 계속 찍는 거예요. 찍어서 그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지역이나 저 지역이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어떤 옷들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그 패션들을 주목해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살만한, 구매할 만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정말 빅데이터 활용은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요즘에는 이렇게 그 신종 원유다, 새 기름이다, 새 그 디지털 시대의 원유다, 이렇게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할 만큼이나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활용은 또 이제 사람들의 수요 예측도 하게 되니까 펫 호텔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제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나 강아지를 반려묘들을 어디를 놀러 가는데 얘들 때문에 못 놀러 가거나, 뭐 애들 맡겨놓고 가기는 좀 믿을 수 없고,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호텔에서 싫어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걸 받아주는 그런 호텔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검색하면 바로 나오게 될 수가 있고, 이 빅데이터는 의학 분야로도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병을 발견해서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치료까지, 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고 치유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단기간에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 메디히어라는 이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치료 발견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치료를 빨리 받게 하고 치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나타났고, 앞으로 전망이 이제 좋다라는 것이죠. 또 스포츠 분야에도 진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그 축구단은, 어떤 축구단은 아예 그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의학이나 뭐 이런 데랑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그 스포츠계에도 빅데이터 활용들을 하고 그런다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 세계 최고라네. 이제 이렇게 그 일당 독재잖아요. 일당 독재를 하려니까 효율적인 독재, 효율적인 독재를 하니까 안면인식이 제일 발달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금방금방 나오고 그래요. 이 보험회사 같은 데서도 이걸 활용을 한대요. 평안보험이라는 중국의 보험회사인데요. 안면인식을 이렇게 서로 면접을 이렇게 대출 같은 걸 하거나 뭐 이렇게 왜 안보험 같은 걸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을 크게 들어서 때로는 손해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보면 이 사람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모른 척하고 안보험을 크게 들었다가 그 다음에 암이 쏙 들어가지고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안면식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굴 근육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다 표시가 난대. 그게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 근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실률을 60%나 줄였다고 그래요. 세상에 얼마나 대단하죠. 그 실제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 중국에는 그런 것들을 등급화를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제 그게 데이터가 돼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그 계속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법대로 하면 이게 티엔망이라고 그러거든요. 티엔망, 천망, 뭐 인드라망이라 할 수도 있고요. 곳곳에 다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뭔지, 공산당인지 아니면 야당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학자인지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카메라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즘에는 그 모니터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와. 이렇게 이 사람 지나가면 거기 그 사람이 생체 정보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간략한 이 뭐 이름하고 뭐 정보 같은 게 막 돌아다니죠. 그럼 거기에 이 사람 빨간색을 주고 이 사람 노란색을 주고 이 사람 파란색을 주고 해가지고 이 갑자기 저 파란색이 떴네? 그거 범죄자인데? 이러면서 머리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게 좋기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무섭죠 좀. 이제 무섭게 그걸 꿈꾸는 것이 이제 중국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안면인식 세계 최고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KB보험이나 교보생명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 디지털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인텔리전스에 대한 지식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또 이런 빅데이터들은 또 이렇게 서로 거래가 되고 있다네요. 지금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 뭐 빅데이터 가격 서로 넘겨주고 하는 것에 대한 가격이 형성이 잘 되지는 않지만 이제 서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하죠. 제가 인도를 가 보니까 인도 아이들을
제가 이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뭐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찍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찍으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 그런 거 찍고 내 유튜브다 올리면 큰일 나잖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정보 잘못 올렸다가 이제 큰 코 닥치는 게, 요즘에는 텔레비 보면 무슨 추정 60분이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사람 얼굴들이 안 나와. 답답해 죽겠어. 옛날에는 그런 거 다 얼굴들 인터뷰하는 거 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다 이제 이렇게 부옇게 하고, 그리고 음성 변조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한 시간, 어떤 날은 한 시간 내내 그거 아나운서 하는 거 말고는 다 그거 음성 변조 소리 계속 들어야 되는. 근데 인도에 가니까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찍히는 것도 엄청 좋아요. 내가 차 안에서 이렇게 촬영도 많이 했는데 손 들고 환영하고 되게 행복해요. 사진 찍히는 거에 대해서, 비디오 찍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행복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되고, 뭐 옛날에 뭐 KT나 뭐 중요한 회사들에서 뭐 한 번씩 몇백만 명씩 몇천만 명씩 뭐 유출됐다 이런 말, 뭐 중국에 유출됐다 이런 말들이 한 번씩 터지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점점 늘어나서, 또 이제 그 이상한 성범죄, 이렇게 화장실 성범죄 뭐 이런 거 하고 해수욕장 뭐 이렇게 찍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서 더 이제 그런 거, 이 혐오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 좀 그런 거는 좀 그런 것 같긴 해. 뭐 우리가 내 얼굴이 찍혀서 공개되고, 내가 범죄자가 아닌데 뭐 그걸 악용하면 모를까. 그냥 우리끼리 뭐 이렇게 재미로 사는 거는, 서로 행복한 이웃끼리 서로 손에 손잡고 우리는 하나잖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요즘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들 폐쇄적인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찍어서 올려도 괜찮아요. 저는 알려지는 걸 뭐 그렇게 좋아해요. 좋아해.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대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감정을 적절하고 이렇게 상황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이제 감정을 억누르는 거는 익숙해요. 근데 감정을 억누르면 이 감정들이 이상하게 변하기가 쉽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스스로 병이 되기도 쉽고요. 근데 감정을 드러내긴 드러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 그냥 좀 부정적이거나 좀 싫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이러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 왜 우리가 이제 짜증 나는 이유도, 화가 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그냥 짜증을 내고 화를 내버려. 결국은 내가 화를 내면 상대도 화를 내고, 서로 원수지게 되고 원결만 쌓이게 되는 그런 악영향만 생기게 돼요. 내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출돼서, 나도 아프다, 나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나의 기분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전해줘서 그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좀 잘못된 거구나, 조심해야지, 하나 배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서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충고를 하는 것만 해도 충고를 못하죠, 그죠? 충고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돼요. 충고를 못 할 정도야. 그래서 그런 수업도 있었대요. 잘 혼나는 법. 나 그런 수업 만들고 싶어. 잘 혼나는 법. 혼나는 법이나 충고받는 법이나 지적받는 법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충고도 받아야 되고 지적도 받아야 되고 혼도 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완벽하지 않잖아. 저도 잘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스님이라고 이렇게 이러고 있지만, 제가 무슨 시입니까? 스님도 잘못하는 게 있는 거고,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럽게 할 때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럴 때는 지적을 받거나 충고를 받거나 혼도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혼낼 사람이 없어. 우리 은사 스님은 이제 가신 지 오래되셨고, 지금 우리 절에 어른 스님이 있나, 뭐. 내가 제일 어리냐? 나이는 어린데.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혼낼 수도 있고, 충고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내가 화낼까봐.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아니죠. 여러분들은 충고할 거 다 하죠, 그죠?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가 돼요. 우리 절에 관해서, 뭐, 나 개인적인 것에 관해서, 또 다른 것에 관해서, 공개적으로는 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힘들어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은유적으로 빙 돌려 말해도 충분히 돼요, 사실. 직설적으로. 스님, 그러면 안 됩니다. 스님, 밥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됩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스님이 배가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되는데, 저도 알아요. 좋지 않다는 거. 스님이 강의를 하는데 맨날 웃기만 하고 시실 웃기만 하고 강의가 되겠습니까? 알아요. 저도 이렇게 좀 덜웃으면서 좀 신중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시받았을 때 감정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모욕당했을 때, 그리고 남한테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만 하거나, 나는 누구하고도 무슨 이성적인 관계가 없는데 누구랑 이성 관계를 했다거나, 또 뭐 이렇게 나는 내가 가진 돈 하나도 없는데 스님은 뚱쳐먹는다든지 이런 말들이 막 돌 때, 나에 대한 구설이 막 이렇게 될 때 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평생을 배워야 될 거죠. 평생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이 더 싫어져요. 예전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근데 나이가 먹고 가면 갈수록 이를 가라. 이제. 다시는 안 봐. 내가 그거 안 가고 말지 이러면서 안 만나고 말지 안 가고 말지 이러면서 이게 벌써 늙어진다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뽀송뽀송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경직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되고 싶은 것만 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보수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옆에 사람이 지적을 해주고,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자꾸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적받는 거, 충고받는 거, 혼나는 거, 그리고 무시받았을 때, 또 시기 질투가 일어났을 때의 그런 감정, 그 이런 그것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들을 우리가 꾸준히 들어야 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기도 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감정들이 제대로 표출되지 않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행 서비스가 있대, 세상에. 남녀가 이별하면 헤어지고 말지. 헤어지기 정말 어렵다. 그죠?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도 어렵고, 결혼해가지고 헤어지는 건 더 어렵고, 야,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별 대행 서비스. 뭐 이런 이별을 어떤 식으로 통보해 주는지 몰라도 그 대행 서비스를 해주는 데도 있다네. 또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제 사표를 내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기, 나 그만둘 거예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제 사표 대행 서비스, 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도 내 감정을 대리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직업도 있는가 봐요, 세상에. 그게 점점 뜨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을 대체를 많이 하죠. 먹방이 많이 뜨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먹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봐요, 그런 것.
먹는 거 엄청 좋아하지만 그것까지 봐가면서 내가 근데 먹방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즘에는 먹는 걸 많이 억제하잖아요. 억누르고 그걸로 이제 대리만족, 자기 감정의 대리만족이죠. 또 이제 요즘에는 텔레비에서도 이제 1박 2일이나 런닝맨이나 그런 것이 유행한 지 오래됐죠. 예능 프로그램들인데 현장에서만 하는 예능들이잖아요. 현장에서만 하는 예능들은 간접 체험들을 우리가 이제 해주니까 나의 감정들을 대신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거. 또 그런 연예인들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은 그야말로 이제 특별하잖아. 이제 개개인의 이제 이렇게 브이로그들, 브이로그라면 이제 블로그 플러스 비디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브이로그는 이제 유튜버처럼 내 일상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시시콜콜한 거 별거 아닌 건데 그걸 봐. 아니 저거 왜 구독자가 100만 명이지 저게? 별로 그렇게 구독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신기하게 이상 별것도 아닌데 구독자가 10만 명, 100만 명 이런 거 많아요 보면. 그게 다 이제 자기 감정 대리, 내 대리 만족 이런 것들 관계 있죠.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좋게 보면 내 감정을 짧은 그림이나 이제 움직이는 걸로 임팩트하게 탁 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나쁘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정 표현을 못하면 얼마나 글로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면 그걸로 대신해 버릴까라고 이게 좋게 평할 수도 있고 나쁘게 평할 수도 있죠. 이모티콘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해마다 20% 30%씩 이모티콘 시장이 늘어나죠. 여러분들 이모티콘 사봤나요? 돈 주고? 그런다니까요. 적극적인 구매자잖아. 무료로 안 하고 이제 사기도 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직장에서 이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넵 또는 냉. 그 한마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네만 해도 네? 이거는 불만이 많다는 거야. 네? 불만이 많다는 거죠. 네라는 거 하기 싫어도 그냥 하는 거고. 네. 네. 하기 싫어도 하는 거. 네. 넵 하면 좀 적극적이잖아요. 나 잘할 수 있어. 잘 해낼 수 있어. 넵 이러면서. 냉 이런 것은 이렇게 거기에 어떤 기름칠을 좀 해주는 거죠. 좀 유연하게 냉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감정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막 그래요. 음,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디지털화가 되면서 로봇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 일본에는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노인들이 양로원에 계시면 로봇을 하나씩 이제 줘요. 그래서 로봇과 대화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는 빨리 이렇게 도입해서 해야 될.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놀아주는 사람이 없잖아. 불행하잖아. 그죠? 안타까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야겠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잘 좀 해주기 바라고요.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대체 감정 대리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김난도 교수는 사람들이 명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감정 조절, 감정 지수를 굉장히 높이기를 바래요. 지능 지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자,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권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명상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 명상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소원 성취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 조절, 내 인생 조절이죠. 내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최상의 극도로 좋은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명상하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내가 극도로 좋은 이제 정신 상태가 되면 경제적인 것과 그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당장 뭐가 원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조절을 더 조절을 뿐만 아니라 조절을 잘해서 나의 마음이 자비로움이 충만해서 이 자비로움이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돼서 우리 아들, 딸도 우리 집에 있는 배우자들도 모두 다 자비로움이 가득해서 평온함을 이룰 수 있도록. 자비로우면 적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로우면 정신도 맑아져요. 지혜로워져요. 그러니 그렇게 내가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고 명상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데이터 인텔리전스하고 감정 대리인에 대해서 했고요.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세포 뉴트로하고 이제 그 세포 마켓 하고 또 그 앞전에는 컨셉을 연출해라 하고 또 하나 뭐 했었는데 까먹었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또 내일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못 하겠네. 내일은 경전 공부를 해야 돼서 내일은 여러분들 독학하세요. 성불하십시오.